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상보다 줄일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긴축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해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SK그룹이 계열사별로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SK 시그넷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중복 투자를 막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에 성공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단독 상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M의 최대 주주가 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조기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산만 2,09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파산 자체를 제2의 리먼 사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 리먼 사태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또 100% 보증에 나선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볼까요? 네, 일단 고객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100% 보증을 해주겠다고 미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당장 13일 은행 문을 열게 되면 돈을 빼겠다는 고객들이 SVB뿐만 아니라 중소은행권 전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뱅크런, 다시 말해 예금을 출금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가 발표한 공동 성명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25만 달러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한 고객들까지 모두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방예금보험법 중에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의 리스크를 초래할 경우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연준과 FDIC 모두 이번 SVB 사태가 포함된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SVB뿐만 아니라 정말 추가로 주말에 추가가 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 역시도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도요, 은행업계가 낸 수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을 위해서요, 연준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SVB 사례처럼 담보를 시장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났던 건데 시장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를 해서 은행들이 손실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한숨 돌렸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 시장이 1% 올랐고요. 아시아 증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이제 버블은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곳에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함께 커온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 이 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의 FDIC에서 바로 이 SVB 은행의 매각 절차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당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 SVB 매각에 미국 10대 은행인 PNC 파이낸셜, 또 캐나다 은행인 RBC에서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는 좀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잠재적인 후보군으로는 이 US뱅크, 트루이스트, 캐피털원 등의 움직임이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SVB를 놓고 이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도 결코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이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나 추가적인 후폭풍 없이 이대로 사태가 진화되느냐 여부일 겁니다. 지금 영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인수자를 찾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 법인은 HSBC가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엘 퀸 HSBC 최고 경영자는요, 이번 인수를 통해
정부에서 HSBC의 기업은행 부문을 좀 강화를 하고 영국의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고객, 여기서는 스타트업이겠죠. 이 예.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 SVB 영국 법인 인수 전에는 런던은행 컨소시엄과 UAE 아부다 왕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죠. 로열그룹 또 소프트뱅크 투자사인 오크노스 등이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서 HSBC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인수 가격은 단돈 1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이 1파운드가 백기사의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난 가격인데요. 이렇게 영국 법인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요. 다른 지역은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SVB는 미국과 영국 외에도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 이 스타트업이 확산돼 있는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쇄 도산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SVB의 중국 합작 회사인 SPD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인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캐나다도요. 토론토 지점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앞으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SVB의 여파, 바로 연준의 스탠스겠죠. 예. 이렇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잘 나가던 그 지방은행까지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도 과연 금리 인상을 강하게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제 아직 멀었다, 뭐 더 길고 강하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기조를 좀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확실히 좀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불씨도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외신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가 결국은 금리 인하 혹은 뭐 금리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요. 금융위기가 즉각적으로 긴축을 멈추기도 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추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요.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니까요. 96.7%, 베이비 스텝인 25bp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나머지 6.3%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 빅스텝을 전망하는 비중이 한 40%를 예. 넘어섰거든요. 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0%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보면서 지금 가뜩이나 힘든 스타트업 업계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VC 등 업계 반응은 자금 경세 끝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미국 VC 시장의 펀드 결성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에 상당히 펀드 규모가 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캐피탈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스타트업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고요. SVB와 같은 은행이 유동성 경색을 못 버티고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드 sak스는요. SVB와 유사한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뱅크런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거액의 자금을 인출한 고객들도 많고요. 인출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sak스는 연준은 대형은행이 곤경에 처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 것이라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작은 은행에서 예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번 SVB 사태가 어디까지 퍼질지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미국 당국의 반응, 또 시장 반응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예상됐던 이제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흘 만에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오전에는 곧장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예. 이 코스피 지수는 10시를 전후해서 1% 넘게 내리면서 2,369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 0.67% 상승한 2,41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투자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상승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SVB 파산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미 미국 금융당국이 SVB 고객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를 곧바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전망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린 기자가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SVB 파산 여파에 대해 증권사 센터장들은 대부분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투심을 훼손시킬 수는 있지만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무 상태가 취약한 일부 미국의 지방은행 중심으로 추가적인 파산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단 SVB는 스타트업 중심의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뭐 투자 포트폴리오나 고객 면에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SVB와 좀 비슷한 리스크가 높은 뭐 중소 지방은행 중심의 좀 추가적인 그런 파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라도 수산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센터장들은 당분간 변동성에 유의할 시기라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메리츠증권은 지금은 업종 전략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업종과 완성차 등 그간 소외됐던 국내 대표 기업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며 FOMC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은 3월 중순 이후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내릴 경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FOMC 이후 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연준이 급격히 긴축 정책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환호를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책 당국도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타격할지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지향적인 보수적인 운영 전략을 생각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연준의 결정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의 눈은 이달 21일 열릴 3월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예, 일단 앞서서 살펴봤듯이 CME 패드워치에서도 50bp 인상 가능성은 제로로 또 제기가 된 상황이고 국내외 증시 흐름만 보자면 장밋빛 전망이 약간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한 만큼 주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일각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금융시장과 증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SVB 사태는 금융사가 조달한 이 단기성 자금을 채권이나 이런 어떤 장기 자산에 투자한 이후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적인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이어진다면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도 금리 인상기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금융사들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연준이 금리 인상 행렬을 멈추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가에선 이러한 문제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취약한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특히 금융업종 주가를 흔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좀 중소형 은행들이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증권업계도 금융주의 동향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실제로 좀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 증시에 상장한 은행과 금융지주는 오늘 하루 평균 0.6% 하락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사인 JB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는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금융업종의 주가를 두고 단기적으로 금융주를 향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주를 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매매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주와 더불어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를 위주로 한
코스닥 시장 추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SVB 파산으로 인해 벤처 캐피탈이나 또 스타트업의 자금이 막히면 분명히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 쪽에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직접 투자하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SVB가 속한 이 SVB 금융그룹,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다행히도 여기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들의 어떤 손실 자체는 좀 미미해 보입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당 주식은 5억 원 미만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살펴봤더니 일부 펀드들이 SVB 금융그룹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 SVB에 투자하는 펀드 7종이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펀드 내 투자 비중이 0.01%에서 0.02% 수준이었고요.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SVB를 비롯해서 미국 은행주 비중이 큰 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일단 이제 국내 개인들의 손실이 크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앞서 이제 증권사 전망도 들었지만 이제 시선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향해 있습니다. 이번 파산으로 이제 긴축 완화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장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호재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업계도 SVB 사태로 금리가 뜻밖의 전환점을 맞았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파산의 주 원인으로 고강도 긴축 정책이 지목되면서인데요. 이에 따라 이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달 중순 FOMC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증시의 방향이나 변동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15일에는 2월 생산자 물가, 또 소매 판매, 그리고 17일에는 2월 산업 생산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치가 2월 기준 이제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이 6.4%였는데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면 베이비 스텝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조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심층 분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 정확하게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주 고객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초기이고 초기에 자금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때문에 기존에는 이들 대상으로 은행 대출 영업이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은행도 대출도 많이 일으키고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났었고요. 예. 하지만 이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금리 부담에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게 되고 투자도 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아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단순히 뭐 수익이 줄어서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SVB는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이제 채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수익을 냈던 그 은행 영업에서 이제 그 대출 영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채권 투자로 좀 손해를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에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뭐 은행 금고 안에 채권 형태의 돈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대출 안 받고 버티던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지니까 예금을 이제 조금씩 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갖고 있던 현금이 줄어들게 됐죠. 급기야 이 부족한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채권을 팔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예. 때문에 금리 낮았을 때 산 채권을 금리 올랐을 때 팔면 손해가 되는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은 이제 채권을 팔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채권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유상증자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모든 은행 중에서도 이제 증권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던데 미국 내 이런 비슷한 은행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SVB와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은행들, 규모가 비슷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제2의 리먼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규모를 보면은 2,09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전체 상업은행이 2,124개, 지난해 예. 말 기준으로 2,1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6번째 규모거든요. 1위인 JP모간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 규모가 각각 3.2조 달러, 2.4조 달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죠. 예.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규모의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빅스텝 우려가 줄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이 아직 우리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SVB가 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한 특수성이 있는 은행인데다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 보호 등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오름세가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락해 1,301원에 마감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SVB 파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누그러진 겁니다. 미국 긴축 공포감이 줄어들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인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SVB 사태로 연준의 3월 빅스텝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하다지만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전체 금융기관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는 14일 미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 인플레이션 숫자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다소간 불안하더라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결국 한은은 연준의 인상폭, SVB 사태 이후의 금융 안정 상황, 환율 추이 등을 끝까지 지켜본 후 다음 달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발빠르게 예금 전체를 보장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혹시 국내에 있는 은행들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그런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영향은 당장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SVB와 국내 은행들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파산 사태를 국내 은행과 연관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 SVB는 스타트업 대출이 많고 또 예금 투자도 채권이 절반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예금을 대부분 이 주식이나 고위험 자산 등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로 돌렸다는 점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은행들은 대출 영업이 고금리임에도 상대적으로 잘 됐다. 그래서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굴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연체율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은 0.25%포인트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사업 구조와 영향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저가 있는 국내 은행은 없다. 정부는 SVB 파산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사업 구조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SVB 파산은 주 고객인 IT,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성장 둔화로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자 대거 예금을 인출하려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은 개인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객층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분산돼 있습니다. 여기에 SVB는 예금주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 국채 등에 투자해왔는데 금리 상승기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권은 예수금의 95% 내외가 대출로 나가는 구조이고 대손 충당금은 이미 부실 채권 대비 2배 이상 쌓아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이금융권과 PF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합산 연체액도 3조 원을 넘어섰는데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찍은 상황.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한 그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금융위기는 되게 그 전념하거든요.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막연한 불안감이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부실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비상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예, 또 국내 은행들은 엄청난 이자 마진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그만큼 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또 관심입니다. 고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 국내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부동산 PF 대출이라든가 부실 가계대출 우려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은행처럼 뱅크런으로 급격하게 파산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장 우리나라 은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현재 미국에서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나 관련된 기업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금융 불안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리만 사태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개별적 사업 산안 자체가 바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연속적으로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이런 잇따른 금융 리스크에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이제 청산 소식에 급락을 하더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발 악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나비 효과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실버게이트 등 미국 은행발 위기에 최대 120조 원 이상 증발했던 가상자산 시장.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공포로 떨어졌다 중립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눈치를 보던 투자자들이 저가를 노리고 매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상당히 많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미 좀 바닥을 칠 때까지 많이 쳤거든요.
과잉 긴축에 따른 SVB 파산의 논란 미연준이 금리 인상에 주춤거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단 외부 변수로는 위험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이 불안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사업 전개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크립토 윈터를 이끌었던 루나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불안감 역시 문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의 은행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이르면 이달 내 미국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리플이 패소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들이 무더기 퇴출될 수 있어 추가 악재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운 특화은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벤처 기업계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전문은행 설립을 좀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시중은행들 과점 해소한다고 특화은행, 전문은행 설립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인터넷 은행들 설립해서 지금 3곳이나 추가로 나왔는데 과연 이게 매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고요. 또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수만 눌리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SVB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면서 이런 주장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심층 분석 경제부 신용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방 주차거리 경고도 기본화 적용하면서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주행하시거나 주차 시에 차량 접촉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사양을 강화했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이 결국 카카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협상에서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고 대신에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 IT바이오부 신동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SM이 결국 카카오 품으로 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카카오는 하이브와 협의에 따라서 일단 예정대로 오는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해서 SM 지분을 35%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함께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한다면 SM 주식을 각각 17.5%씩 확보를 해서 기존의 지분이 있던 4.91%를 더하면 총 39.9%가 돼 이제 일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은요, 833만 3,641주를 주당 15만 원에 사들여 약 1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카카오의 자금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카카오는 일단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의 현금 보유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4조 8천억 원인데요. 여기에 단기 금융 상품 약 1조 2천억 원을 더하면 약 6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연초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1조 1,50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탑업인 취득 자금으로 5,80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투자금 중 9천억 원이 지난달 24일에 이 카카오에 납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하이브가 확보했던 SM 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이 SM 지분의 약 15.78%를 보유하고 있죠. 일단 하이브 측은 SM 주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하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만 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자산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이 30일 안에 이 기업 결합을 신고를 하고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 매수를 개시한 카카오가 이 향후 6개월간 하이브의 지분을 이 블록딜 형태로 매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또 하이브가 일부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가 카카오와 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일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SM의 2대 주주로 남아서 협업 또는 이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에 관심이었죠. 오는 이제 SM의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대 거열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벌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이브에 따르면은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사회 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 감사 후보들과도 사퇴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카카오와 현 SM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들이 이제 이사회를 꾸리게 될 전망입니다. 예, 이로써 카카오가 안정적으로 이제 SM 경영권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좀 일단락되니까 이제는 또 카카오 엔터 상장 계획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장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 상장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가 1조 2,500억 원을 대규모 자금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SM 인수에 사활을 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실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은 이 카카오 엔터의 상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 카카오 엔터는 이 지난 2019년부터 상장을 준비를 했으나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또 내부 이슈 등을 이유로 상장을 연기를 했었죠. 이 카카오 엔터는 웹툰이나 웹소설, K-팝 등 이 주요 콘텐츠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사실 핵심 아티스트 IP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근데 SM을 인수를 한다면 SM이 보유한 강력한 아티스트 확보가 또 가능해진과 동시에 카카오 엔터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 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약 1조 2천억 원의 투자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약 11조 원 수준이었죠.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선방한 규모지만 이 카카오 엔터는 상장 기업 가치를 최소 25조 원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목표한 기업 가치를 위해서 이번에 SM 인수가 필수적인 셈인 거죠. 이 증권가에서는 SM 인수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카카오 엔터의 실적과 기업 가치는 한 퀀텀 점프가 가능해질 것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카카오그룹이 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도 크게 몸살을 겪었던 터라서 카카오 엔터 상장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네, 카카오의 경우 이전부터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또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의 상장을 검토를 했지만 이 카카오 자회사들의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계획을 미뤘었죠.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고 카카오 엔터까지 상장을 시키면은 카카오나 SM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SM 인수 후에 SM과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게 된다면 이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일 확률이 커 기존 SM 주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엔터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한 1,500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이 기업 가치를 키워서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으로 간접 엑시트, 즉 투자금 회수를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인수전이 또 종료가 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또 중요하게 또 여겨질 텐데 카카오는 그럼 SM 인수 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판 디즈니를 구상 중입니다. SM의 글로벌 IP와 이 제작 시스템, 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의 이 IT 기술과 IP 밸류 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서 이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 K-팝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에 엔터와 이 플랫폼의 결합은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미 하이브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팬 플랫폼인 위버스의 몸집을 키우기도 했었죠. 이 카카오 아티스트는 SM 팬 플랫폼 디어유에 합류를 하고요. SM은 자사 IP를 바탕으로 카카오와 협업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이 지난해 카카오의 미래 10년 키워드를 비욘드 코리아로 정하고 글로벌 진출을 구상한 만큼 SM의 세계관과 또 카카오가 보유한 이 글로벌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유통망의 만남이 결국에는 이 한국판 디즈니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SK그룹이 8개 계열사들이 각각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SK 시그넷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K그룹이 전기차 충전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SK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장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그룹사들이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 재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인 SK스펙스 추구 협의회에서 전기차 사업 통합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SK그룹사는 SK시그넷과 SK네트워크스 등 모두 8개에 달합니다. SK시그넷은 지난 2021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고 현재 북미 지역 급속 충전 1위 업체입니다. SKENS는 2년 전 미국 전기차 충전 기업 에버차지를 인수했고 SK네트워크스는 지난해 말 730억 원을 들여 SK일렉링크 지분 50.1%를 사들이며 각각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SK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재편하려는 것은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수 등을 통한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교통 정리를 통해 질적 성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각 회사가 보유한 장점을 하나로 합치면 해외와 국내 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계 2위 급속 충전기 업체 SK시그넷은 해외 수출 비중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해외 사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SK네트워크스가 지난해 인수한 SK일렉링크는 국내 민간 급속 충전 사업자 중 최대 규모인 1,800여 대의 충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재편 논의의 초기 단계로 시장에선 SK시그넷을 그룹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끌어갈 리딩 컴퍼니로 평가합니다. SK시그넷은 최태원 회장이 지배주주인 지주회사 주 SK가 지분 53.4%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사업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이미 그룹 내 충전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계열사들이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선택한 만큼 교통정리가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구와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서 가구업계가 실적 부진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 같은 위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공식으로 통하는데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오히려 IT 분야 투자를 늘리는 역발상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한샘이 최근 론칭한 플랫폼인 한샘몰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자 각각의 평면별로 그동안 한샘이 시공한 인테리어 사례가 나옵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인테리어 전후 모습을 비교해보고 예상 비용과 시공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구 인테리어 상품 판매 기능에 한샘의 시공 데이터베이스 프롭테크 기술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고객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 후에 시공 과정을 캘린더로 일정을 다 제공을 해주고요. 디지털로 로그로 다 남겨서 한샘 통합 앱에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플랫폼은 전통 제조 유통 기업에서 리빙테크 기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샘이 지난 1년간 연구와 투자를 통해 내놓은 첫 결과물입니다. 한샘은 이번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올해 말엔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가상 매장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IT 개발 인력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한샘의 행보는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구와 인테리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좀 한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 가구업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구와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 업계 1위 한샘도 20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내며 2002년 상장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사들은 채용을 줄이고 사업을 조정하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 위기 때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한샘의 역발상 경영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태광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가 새 결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심인데 이 내용은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안건들부터 좀 살펴보죠. 네, 행동주의 펀드로 잘 알려진 이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요구한 안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10분의 1 액면 분할,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회이사 추천, 주당 만원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50억 원입니다. 이사회에서 사실 4가지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주총 표대결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총을 통과하려면 이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태광산업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표대결로 이어지면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로스톤은 따라서 표대결 승산이 높은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주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위원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이 바로 3% 룰 때문인데요. 먼저 태광산업의 지분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오너일가인 이호준 전 회장의 지분은 29.4%인데요. 특수관계인 등 보유 지분까지 더해지면 5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굉장히 압도적인 지분율인데요. 반면 2대 주주인 트로스턴의 지분은 5.8%에 불과합니다. 지분율로서는 승산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주 제한 안건 4가지 중 감사 선임안은 좀 성공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 선임안은 상법상 대주주 지분이 3%만 인정되는 이제 3% 룰이 적용돼서인데요. 지분을 전체 3%만 인정하기 때문에 TRN, 이원준 등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각각 3%씩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오너일가 의결권은 13.34%로 이제 줄어듭니다. 트러스턴 지분은 5.8%에서 3%로 여기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소액주주 지분 15.27%를 더하면 18%가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즉 소액주주 표를 결집하려면 감사 선임 등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요. 트러스턴 측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다면 16년 만에 선임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수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치면은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주 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트로스턴 측은 모레 열릴 태광산업 이사회를 앞두고 현재 소액 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서 지분 구조만 봐도 좀 아시겠지만 태광산업이 폐쇄적인 경영으로 시장에서도 좀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한 명으로 과연 큰 변화가 있겠냐 하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좀 대안적인데요. 예. 하지만 회사 정보의 접근성, 주주들의 의견 표출의 통로가 돼서 회사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그동안 황제 경영으로 불릴 만큼 오너 일가의 높은 지분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경영을 해왔는데요. 시가총액 1조 원, 자산 규모 4조 원 이사의 상장사지만 3년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이 0.17배로 상장사 중 거의 최하위에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2조에서 3조 원을 내왔음에도 주가는 10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가 그대로 좀 노출되어 있고요. 이번에 외부 감사 선임에 성공을 하면 태광산업은 상장 48년 만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트로스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이제 외부 감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주총 표결의 캐스팅 보트가 될 15% 안팎의 소수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 등 당근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광산업 측은 이사회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은 수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안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입된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취지만 있는 거냐, 결국의 목적은 투자 수익 아니냐 하는 비판도 좀 따라오는 상황인데 태광산업이랑 트러스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칼 아이칸이나 이제 엘리엇 등 주식을 이제 매입한 후 경영권 위협으로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시작 차익으로 주식을 파는 사례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기 차익만을 취하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되는데요. 트로스톤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태광산업 지분 5.01%를 처음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초 지분을 6.05%까지 늘렸다가 다시 일정 부분을 팔아서 현재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 처분에 대해서 트로스톤 측은 행동주의 펀드 외 회사 내 태광산업을 가지고 있던 다른 펀드들이 신탁계약자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환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스톤은 대부분의 지분을 120만 원대 선에서 사들여서 현재 손해가 40% 가까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펀드 손실이 큰 만큼 단기간에 원금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트로스톤 측은 먹튀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윈윈하는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일부에서 먹튀 논란에 해당하는 사례는 저희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가까이 했고요. 비공개 대화에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두 회사는 모두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총에서 표결까지 가는 게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태광산업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난해 말 태광산업은 이제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공수표가 아니라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트로스톤 측 역시 올 1월 말 투자 관련 설명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태광산업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투자 관련 설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응답 정도는 받을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틀 뒤 이사회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의 전략과 내용은 180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